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오늘로서 대선은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10일 남았습니다. 그 뒤에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양향자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패키지 청사는 시대의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을 두고 저도 한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죠. 윤석열의 존재는 수많은 범죄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러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는 이재명을 거의 정적처럼 보이게 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썼죠. 솔직히 이 나라는 두 사람 때문에 편이 갈렸습니다. 이재명은 적어도 절반의 국민에게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스트레스가 멈출까요? 아마 이재명은 진영을 초월한 내각을 꾸리고 인연과 상관없이 정책을 펴서 대중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려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재판은 정지되고 심지어 범죄적용 법조문부터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예컨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사문화시켜서 다시는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겠지만 그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일 것입니다. 이재명이 통치자로서 권위를 가지기는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시 양향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내란 종식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갈등이 종식되지 않는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패키지 청산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지고 또 민주당이 선동을 하는 것은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흉악한 전략으로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선일이 가까울수록 이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대부분 조건 없는 단일화로서 이재명과 양자대결을 펴지 않으면 김문수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에 이준석은 지금 연일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22일 범보수 후보 단일화 주장과 관련해서 이번 대선 끝까지 이준석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어제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은 10%대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보수층의 사표 방지 심리상, 예컨대 될 사람에게 찍어야 한다 이런 심리상 이준석의 지지는 이제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준석을 지지할 5% 정도의 핵심 지지층은 김문수와 단일화를 한다고 간단하게 넘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단일화는 없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야반은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달라.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쨌든 김문수가 활동폭을 넓히면서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과의 격차는 급격하게 좁혀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MBS 지표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46%, 김문수 32%, 그리고 이준석 10%, 표 차이가 14%포인트가 나죠. 이번 MBS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헬스테일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늘 그렇듯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그러니까 21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재명은 전주보다 3%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김문수는 5%포인트가 올라서 그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들었습니다. 이준석이 역시 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1차 TV 토론에서 이준석이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나서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는 갤럽이나 NBS 지표조사와는 달리 조사, 그러니까 전화 자동 응답 조사입니다. 20일과 21일 조사한 결과 김문수, 이재명의 격차는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48.1%, 그리고 김문수 38.6%.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9.5%포인트입니다. 9.5%. 이제 10% 이내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급격하게 접근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은 이재명의 커피원과 120원 발언, 그리고 호텔 경제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이상한 경제론에서 본 경제이론에 무지한 이재명의 발언에다가 18일 첫 TV 토론에서 여러 실적으로 PK와 TK, 그러니까 영남권 그리고 호남 지역과 60대 자영업자층에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가 14일에서 16일 사흘간 조사한 직전조사에서 이재명은 50.2%, 김문수는 35.6%, 이준석은 8.7%였습니다. 이재명은 일주일 동안 2.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김문수는 3%포인트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여론사마다 이재명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김문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문수 간의 가상 양자대결 지지도에서 이재명은 50.3%, 김문수는 43.5%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6.8%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 보였던 13.9%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자, 공직선거운동이 반환점에 이르면서 후보들의 발언이 초반보다는 지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캠페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언론은 아직은 큰 차이로 몰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향한 날선 발언들을 내놓으며 조급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조급함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맞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상권 분립조차 와해하려는 듯이 사법부를 공격하니 사실 그럴만도 했습니다. 김문수가 이재명에게 직접 공격한 말이 이렇습니다.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맞습니까? 김문수는 이재명의 대법관을 또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망언을 하는 자는 북한 김정은이 대변인 아닌가? 반면 민주당에는 말조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본인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문제된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등의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가지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오래전이죠. 저와 함께했던 JTBC 신춘 토론에서 당시 국가 채무가 이 460조가 넘었는데도 이 국가 채무를 160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남시에서 왜 그렇게 자꾸 세금 무서운 줄 모르느냐, 지금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알고는 있느냐 이랬더니만 알고 있다, 160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부셨죠. 국가 채무가 지금 400조가 훨씬 넘는다, 460조 정도 된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공기업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다른 방송에서는 서구에서는 국가 채무가 GDP의 100%가 넘는 곳도 많다면서, 그러니까 국가 총생산의 100%가 넘는 곳도 많다면서 우리는 아직 50%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발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3월 기준으로 50.3%가 됐죠. 이재명은 서구가 유로화라는 결제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TV 토론에서도 이재명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이 다 어려워져 있는데 재정으로 돈을 좀 풀지 않고 개인이 대신 빚을 내서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나서 어려워졌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뉴스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실수가 아닌 겁니다. 이재명은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정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참 이런 분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을 공격하는 모양인데 지금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이 아니라 이미 12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지출 경쟁을 거의 하지 않았죠. 이재명이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이 2600조 원인데 국가 채무가 50%가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때 경기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대한민국은 똑같거나 줄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똑같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군데가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뒤에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대신 가계부채가 확 늘어 결과적으로 다 빚쟁이가 됐고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다. 빚 갚느라 정신없어 경제가 죽고 있다. 국가부채 48%로 낮추니까 좋아하는데 자영업자는 잔뜩 늘어서 다 망했다. 대체 뭐 하는 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은 아직도 이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어떻게 다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모르는 분들 아주 많이 있는데 심지어 기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경제 용어입니다. 국가 채무는 현재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채무이지만 국가 부채는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연금 부채와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진 공기업 부채 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빚이 얼마다 얘기할 때는 국가 채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았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틀린 말입니다.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코로나 등을 핑계로 엄청나게 재정을 풀어 포퓰리즘 정책을 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640조 원 남짓한 국가 채무를 무려 1100조 가까이 만들어 놓고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가까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정권이 5월 10일에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그 당시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지금 국가는 돈을 쓰지 않고 개인만 빚을 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채무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재명은 또 김구, 조봉암, 김대중을 언급하며 자신이 사법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사법살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던 것은 이달 초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근대 정치사에 참 가슴 아리고 슬픈 일이 많이 있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총을 맞아 피살당한 것과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계획을 실제 주도했던 정치인 조봉암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간첩이다, 반국가 단체를 만들었다고 사법살인을 한 것이다. 그럼 그 말 뒤에 김대중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과 자신이 목을 칼에 찔려서 1mm 차이로 겨우 살았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자신을 배임 뇌물 같은 잡범 반열에서 김대중과 같은 정치범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거 한 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방탄유리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와중에 연설을 하지 않나 좋아진 게 없다. 그 뒤에 다시 구 여권에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여전히 이 내란은 끝나지 않고 지금 또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4차, 5차 내란 잔당들이 국가기관에 남아 숨어서 꿈꾸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6월 3일에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자며 투표지는 총보다 강하고 투표가 탱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재명이 문제된 호텔 경제론을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호텔 경제론은 호텔 예약금으로 받은 돈 10만 원이 그 어떤 사람이 내가 호텔에 묵겠습니다 하고 10만 원을 줬는데 그래서 그 호텔 마을에서 가구점에서 침대를 사왔고 그 가구점은 또 식당에 가서 돈을 쓰고 뭐 식당 문방구 가서 돈을 쓰고 그래서 돈이 한 바퀴 휙 돌아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상한 주장입니다.
근데 막판에 그 예약을 했던 손님은 나 거기에 예약 취소합니다. 이래서 돈 10만 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10만 원이 한 바퀴 휙 돌면서 마을의 경제는 엄청나게 살아났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승수효과를 일로 봐서 그것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한계 소비 성향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 1,000원을 벌면 1,000원을 다 쓴다는 이 한계 소비 성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가 말하는 호텔 경제론은 존 케인즈가 주장을 했던 승수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존 케인즈는 이 이론을 펴서 미국의 뉴딜 정책의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 주었죠. 예컨대 이 정부의 재정 투자가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 소비재 수요를 유발하고 또 이 소비재 수요로 소비재 생산을 행하여 주고 또 이에 따라 다시 소득 증가가 발생한다. 이걸 몇 차례 돌면 결국 100억 원 정도의 돈이 250억이라든가 300억 정도의 그 파급 효과, 소득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파급을 일으켜서 소득 증가는 정부 투자의 몇 배가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과연 이 케인즈의 승수이론의 핵심과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이재명의 말입니다. 100만 원이 있더라도 그게 멈춰 있으면 불경기다. 경제는 순환이다.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1인당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린 적이 있었죠. 그 돈의 몇 퍼센트가 과연 소비로 돌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20%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긴 이 케인즈의 승수이론은 뉴딜 정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뉴딜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서 하다못해 뉴딜 정책이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언제 쓸 것인가? 글쎄요, 자신이 집권했을 때 돈을 펑펑 썼던 문재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문재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경제도 우리 진보좌파가 잘하고 안보도 우리 진보좌파가 잘했습니다. 그 얘기를 9.19 1주년 기념식에서 했죠. 좌파들은 어떻게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까?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전국 법관 대표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는가? 이 문제와 직접 연관된 문제입니다. 만약 권력을 쥔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를 모조리 지울 수 있다면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를 강자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 소피스트 중에 트라시마코스가 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에게 시장에서 물었습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긴 것은 긴 것대로,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가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라시마코스가 선생님 그거 틀린 말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1800년이 지나고 나서 장차 그루스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사회계약론에 나오는 얘기죠. 자,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 안건만 2개를 채택했습니다. 왜 이 문명의 시대에 아직도 이 재판 독립이 문제되는 것일까요? 어쨌든 법관회의는 조의대 대부분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하자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일부 정치판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집이 논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을 하고 대법원장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입니까? 누군가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죠. 심지어 대법관을 100여 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법부 압박이 계속되자 법관들이 우려도 커졌습니다. 결국 법관회의 의제로 일부 법관이 제안을 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유감 표명 안건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며 제외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걸 법관회의에서 의논한다는 자체가 사법부가 정치의 노예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랬은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직후부터 민주당이 피워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당한 대선 개입, 사법 우대했다라는 공세는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긴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도 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 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을 한 뒤에 민주당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죠. 그러자 서울고등법원 이 형사7부가 이에 굴복을 해서 변론 기일을 대선 보름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을 하자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법 왜곡죄, 이 말이 나온 지도 좀 오래됐습니다. 이 법 왜곡죄라는 말도 아닌 죄명을 신설해서 판사를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 또 사실상 사심죄가 되는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또 그 외에도 심지어 대법관 3분의 1을 판검사 아닌 사람으로 임명을 하자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부 공격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이재명의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을 사법 우대했다라며 탄핵을 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울고등법원이 5월 7일 이재명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30분 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접수 즉시 수용을 해서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을 했지만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을 했고 14일 강행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전원 불참했습니다. 그 직후죠. 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들은 7일 조희대를 공개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선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이유는 도저히 법관들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법부가 과반 의석 의회 권력과 적이 됐다. 조희대 때문에 사법부가 의회 권력과 적이 됐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이 정치판사들은 당시 대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이례적 신속 선고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정치적 중립 방안을 법관회의 안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빨리 돌려서 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정을 내려놓겠다 하는 그 의도를 두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러나 김예영 법관 대표의 의장이 8일 이 안건과 함께 각급 법원 법관 대표 126명에게 임시의 소집 여부를 온라인 투표로 묻자 전반적인 기류는 아주 달랐습니다. 사법부 공격에 동조를 하느냐라며 법관들이 반발이 컸던 것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불과 25명만 찬성을 하고 약 70명이 반대를 해서 임시회 소집 자체가 불발이 됐습니다. 결국 집행부가 투표를 하루 연장을 해서 9일 소집 정족수인 26명을 채워 임시회를 열기로 하는 대신에 안건은 법원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고 결국 20일에 와서야 재판 독립 안건만 채택이 됐습니다. 언론이 전한 법원 내부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간 조용히 있던 법관들이 우려가 표출된 것이다. 대법원장도 정치권 입맛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선 법관의 재판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지 우려했는데 다수의 법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이다. 가장 신랄한 비판은 어느 고등법원 판사의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무관하게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상권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보수 대결집입니다. 민주당도 6.3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자 예상했던 보수층 결집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란죄 프레임 약발도 이제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의 말 하나만 제가 옮기겠습니다. 양 진영이 결집되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과거 대선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이 있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상 최초로 대역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무렵의 지지도가 나중에 뒤집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12가지 범죄, 5개의 재판으로 알 수 있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적어도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던 60%의 국민들에게는 도저히 대통령의 자질로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긴 이재명 예상 득표율 60%를 추정한 박지원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투표장에서 선택지를 받아들고 망설이지 않고 그들이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미래는 결코 지옥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의회 독재를 응징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